아들 잘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지은호 씨 설득부터 하시죠. 입안이 먼저 말라붙고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이지환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빠, 나 그만두기 싫어. 이상철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느낌도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누르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공무원 33년 동안 충분히 보고 배워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입에 올리지 않아도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AP문화재단 이사장, 박진석의 아내, 박영나의 엄마. 뉴스에서는 늘 기부와 공헌, 혁신을 이야기하던 여자. 지금 눈앞에서 미소를 띠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우 짜낸 질문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놀람과 분노와 공포가 다 섞여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하나도 당황한 기색 없이 책상 위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전 과장님, 아드님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환 씨. 요즘 우리 쪽에서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계시죠? 박영나 아이를 지키는 중요한 자리예요. 내가 직접 뽑힌 사람만 쓰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아들 이름이 또렷하게 언급되는 순간 이상철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지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처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크게 넘어졌다가 겨우 다시 서신 분이더군요. 고성이가 프로필을 읊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수 쪽에서는 배신도 당하시고 진로도 한번 틀어졌고 그런 사람이 다시 괜찮은 일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님은 더 잘 아시겠죠. 전 연인에게 뒤통수 맞고 운동 인생이 반쯤 박살났을 때의 이지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도 못 벗고 서 있던 그 밤,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냐던 그 말투까지 함께 떠올랐는데요. 그 기억이 목을 한 번 더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까? 진짜 묻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확히 뭘 원하는 거냐는 질문이었죠. 고성이는 답 대신 다른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전시장 사고 기억하시나요? 외부 기자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박영나 아이를 몰아붙이던 날이요. 그때 상황 정리된 보고서입니다. 종이 위에는 몇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시장 출입구 근처에서 취재진 한 명이 뒤로 밀려나가는 장면, 그 앞에서 어깨를 잡아챈 남자의 뒷모습, 교환되는 시선대.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체격과 자세, 몸의 쓰임새만으로도 이상철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경호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물리적 제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 표현으로 가면 아드님은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 쪽에서는 폭행이라는 단어를 이미 입에 올리고 있거든요. 보도 방향에 따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색깔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기자 쪽 초안이에요. 제목 후보가 재밌더군요. 재벌가 전시위에 일반인 폭행당해 이런 식이죠. 기사 본문 안에 피해자 서술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줄이 그어져 있는 대목을 따라가자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량 동승자 지은 옷카페 매니저, 인테리어 작업 참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시간 감각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민원 서류에서 수십 번 보았던 그 글자가 이번에는 일반인 피해자 항목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저 사람이 거기에 얽혔습니까? 네. 인테리어 도와주다가 나가는 길에 기자가 차를 가로막으면서 소동이 났더군요. 카메라가 부서졌고 기자는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기자가 마음만 먹으면 아드님이 기사 제목에 그대로 박힐 수도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던져놓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일부러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PR팀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 중이에요. 하나는 우리는 폭력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지환 씨를 공개적으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자 쪽 분노도 적당히 달래고 깔끔하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상철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깔끔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버린다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고 기사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AP문화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크게 다루고 과거 재개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캠페인을 한번 크게 터뜨리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아드님은 내부 경고만 받고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습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사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보여주는 척하면서 길을 하나만 남겨두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더러 뭘 하라는 건지 말씀하시죠. 돌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이상철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서류철이 테이블 중앙으로 옮겨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그 위를 수없이 오르내렸던 이름들, 빨간 펜으로 써내려간 메모들. 이 명단 익숙하시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고성의 손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지은 오 당시 20세 반복 민원인 집단 진정대표 이상철의 눈동자가 그 글자를 따라 움찔했습니다. 재개발 민원 창구 앞에서 매번 서류 맨 위에 이름을 올려두던 젊은 여자. 옆에는 늘 어린 남동생이 서 있었고 고개 숙이며 서류를 내밀던 어머니의 손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입안에서 저절로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지은호. 조용히 흘러나온 두 글자를 듣고 고성이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은호 씨요. 재개발 때 가장 끝까지 버티던 집이었죠. 다들 이사가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민원 넣고 진정서 쓰고. 그때 욕도 많이 하셨겠네요, 서로. 이상철은 부정도 긍정도 못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이제 와서 거짓말을 더 얹어놓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드님 사고 기사 초안에 간접 피해자로 다시 등장합니다. 똑같이 피해자예요. 예전에는 집을 잃었고 이번엔 몸을 다칠 뻔한 사람. 참 인연도 기가 막히죠. 말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는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재벌가의 폭력이 아니라 재개발의 죄를 갚으려는 재단의 노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를 살려야 해요. 우리 아들 한우진이든 다른 환자든. 그게 있어야 이야기 전체가 설득력을 얻거든요. 한우진 이름이 나올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미국 유학 중간 이식까지 받았다는 젊은 남자,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병실을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이야기. 이상철도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진이는요, 지금도 시한부가 따로 붙은 건 아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의사 말로는 다음을 항상 준비해야 한대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이제 이 전 과장님 몫이라는 겁니다. 이상철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사람 몸을 어떻게 숫자처럼 나누고 더하고 숫자로만 안 보려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고성이는 말끝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은호 씨 같은 사람은요, 설득만 제대로 되면 결국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립니다. 책임감을 타고난 사람들이 그렇죠. 본인이 아프면 더더욱 남은 가족 걱정을 하게 되고요. 내가 한 번만 희생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한 번만이라는 말 재개발하면서 수도 없이 들으셨죠?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집은 진짜 안 됩니다라고 울던 사람들을 문 밖으로 내보내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공익을 위해서라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라고 스스로 수백 번 설득하지 않으셨습니까? 등 뒤에서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집을 빼앗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분명 다릅니다. 누군가의 간을 받지 못하면 죽는 아이가 있고 누군가의 결단 덕분에 그 아이가 사는 그림이 있어요. 누가 봐도 후자 쪽이 조금 덜 나쁜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덜 나쁜 선택이라는 표현이 뼈에 박혔습니다. 이상철 자신도 평생 그런 식으로 기준을 조정하며 살아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결정을 돕는 역할을 이 전 과장님이 맡아달라는 거예요. 지은호 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게, 지금 도망가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재개발 때도 그런 역할 하셨죠. 욕 다 맞아가면서. 이번에는 아들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맡아주시면 저는 인사팀과 이야기해서 이지환 씨 사고 기록을 프로토콜 문제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폭력 가해자에서 상황이 멀어져서 발생한 오해 정도로요. 대신 앞으로 승진이나 재계약에서 안정적인 길을 타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인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를 진짜 둘 다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상한 저울이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한쪽 접시에 전시장 출입구에서 기자에게 끌려나가던 이지환의 모습이 얹혀 있었습니다. 운동선수 꿈이 부서졌을 때처럼 눈빛이 완전히 죽어버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접시에는 민원 창구 앞에서 우린 갈 데가 없다고 말하던 지은호 가족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피해자였던 사람에게 또다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울 위로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재개발 이후 쌓여온 죄책감, 스스로에게 내렸던 유죄 판결들, 한 번쯤은 누군가를 살리는 쪽에 서보고 싶다는 늙은 양심의 욕심. 이 모든 걸 동시에 올려놓고 보니 저울은 애초에 수평이 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쪽으로든 기울도록 만들어져 있었죠. 고성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합리화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마지막 문장만 살짝 건드리는 쪽을 택했는데요. 아버지라면 아들부터 살리고 보겠죠. 그게 그렇게 나쁜 본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 줄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시 열었을 때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가 아니라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서였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결정은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김다정은 남편 얼굴만 보고도 대충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저 표정 오래됐는데 다시 보네요. 옛날 재개발 사람들 얘기를 좀 들었어. 또 그 얘기야? 김다정은 한숨을 섞어 웃었습니다. 당신 그 동네 사람들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살 거예요? 규정대로 했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때 그 자리에서 더 큰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왜 당신이 다 떠안아? 그 말이 위로로 들리면서도 동시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때도 결국 책임은 윗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한테 갔다. 이번에는 구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윗선이 누구인지 약자가 누구인지 훨씬 명확해져 있었거든요. 며칠 뒤 이지환이 잠깐 들렀습니다. 땀에 살짝 젖은 머리, 익숙한 운동화, 낯간지러운 미소. 아버지, 집 근처까지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뭐 별일 없죠? 너는 요즘 어때? 질문이 너무 넓어서 이지환이 웃었습니다. 뭐 먹고는 삽니다. 수빈이는 아직도 결혼 상대로 재벌 3세만 찾고 있고 수빈이 인스타 보면 내가 다 숨막히고 지혁이 형은 여전히 비혼주에 외치면서도 은호 누나 주변 맴돌고 있고 대수롭지 않게 가족 뒷얘기를 늘어놓다가 문득 하는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나요? 그냥 또 잘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뭐. 나이 생각하면 한 번 더 미끄러지면 진짜 끝이다 싶어서 요즘은 말도 아껴요. 농담처럼 내뱉었지만 그 말을 들은 이상철은 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이미 그 한 번 더 미끄러질 기회를 없애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거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날 밤 이상철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 박스를 꺼냈습니다. 퇴직할 때 챙겨온 민원 기록들 중 일부였습니다. 지은호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글자의 모양이 생각보다 선명했습니다. 미안하네. 입안에서 낮게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속삭임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오늘 죽고 누군가는 살 거야. 이번엔 최소한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 눈앞에 한우진 얼굴이 겹쳤습니다. 병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억지로 밝게 웃던 그 청년. 화면 너머로만 봤지만 버티는 사람 특유의 눈빛을 이상철은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만나보죠. 다음 날 지은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예전에 재개발 민원 담당하셨던 전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요즘 재개발 후유증 조사도 같이 하고 있어서 건강검진도 무료로 지원한다네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요?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소리였는데요. 재개발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사과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담당자는 준비된 문장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공식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민대표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늘 마음에 걸렸다고. 마음에 걸렸다는 표현에 뭔가 낮고 묵직한 감정이 건드려졌습니다. 건강검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분들을 대상으로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했거든요. 생활이 빠듯해서 정기 검진도 제대로 못 받은 지 몇 년이었습니다. 카페 마감하고 인테리어 현장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잠깐 쓰러질 것 같은 날도 있었고요. 좋아요. 한번 보자고 해요. 지은호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삶을 깨부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사과를 한다는 거지. 어떤 얼굴로 나오든 할 말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상철은 그 만남을 앞두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예요? 표정이 계속 이상해요. 그냥 옛날에 놓친 말을 이번에 좀 하게 될 것 같아서. 말은 그렇게 둘러댔지만 실은 전혀 다른 말을 준비하고 있었죠. 당신이 아니면 누군가 죽는다. 지금 도망치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평생 민원실 창구에서 하던 말과 비슷한 구조의 문장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종이 위 집값이 아니라 사람 몸에 달라붙은 숫자들이 상대였습니다. 이상철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아들을 위해 이러는 건가? 아니면 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희생양을 하나 더 찾는 건가?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둘 다 섞여 있었고 어쩌면 어느 쪽도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늙은 양심은 늘 그렇듯 선과 악 사이 어디쯤에 걸린 채 애매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곧 지은호는 알게 될 거라는 것. 자기를 한때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던 창고 직원으로 기억하던 그 아저씨가 사실은 자기 간까지 거래 조건으로 올려놓은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동안 버텨온 모든 관계와 믿음이 한 번에 뒤집힐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